사람들 가운데에는 사람의 머리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독극물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독극물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극물 인간이 아주 유별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독극물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험담꾼, 이러한 경우도 독극물 인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험담꾼이 될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령 서로 모르는 사이인 A씨하고 B씨가 이 두 사람이 테이블을 놓고 서로 마주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일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주 정말 맛있게, 대화도 맛있게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대화에 푹 빠져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그랬을 때는 테이블 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 테이블 위에는 반드시 도마가 하나 놓여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 놓는 일, 다시 말해서 험담하기, 이것을 일상다반사로 여기고 있지요. 험담하는 것은 살짝 재미있는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향신료처럼 살짝 뿌린 듯 만 듯 해야 그것이 재미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후추병을 거꾸로 들고 쏟아 부은 정도라고 한다면 음식까지 망쳐버리고 말겠죠. 험담을 조금씩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험담꾼이 돼버리면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겁니다. 험담꾼하고 어울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험담꾼하고 어울리다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핥히는 언어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또 그 험담을 하는, 그러니까 같이 비난을 하는 상대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대방은 항상 나쁜 인간이지요. 변변치 못하고 보기 싫은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추악한 행태를 묘사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불쾌한 장면 같은 것이 그림을 새겨넣듯이 머릿속에 그런 불쾌한 장면을 한 장 한 장 판화로 새겨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불쾌한 장면이 머릿속에 형상화되어 버립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풀에 분노하기도 하고 증오심도 느끼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런 분노의 감정, 증오심이 형성되는 것이죠. 결국 험담꾼과 어울린다든지 자기 자신이 이러한 험담꾼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처럼 처참하고, 그곳에서는 도저히 웃을 일도 없고 또 정리정돈되는 일 같은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스스로 매우 나쁜 환경에서
사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자주적인 인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힌 인간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이러한 험담꾼을 독극물 인간이라고 할 때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주적인 인간, 우리가 자주적인 인간이라면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선 험담꾼이 안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험담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당한 비판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험담꾼을 잘 식별을 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피동적이고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험담꾼을 비난을 하다가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험담꾼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험담꾼이 무서우니까 접근 금지를 시켜달라.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이 있으면 험담꾼은 못 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나를 도와달라 하는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꾼의 문제도 문제지만 매번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자주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행동을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험담을 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구겨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험담을 하다 보면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마음속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험담을 하면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그 험담을 하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흔히 이런 일을 여러분도 겪었을 텐데, 신문사 뉴스를 보면 거기에 인물 사진을 게재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신문사는 정치적 성향이 조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신문사의 그 전체적인 성격, 그 정치적인 성격이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할 때는 이왕이면 보기 안 좋은 사진을 싣는다.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살펴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은 신문 기사, 그것이 과연 공정할 것인가? 처음부터 감정이 이런 식으로 개입되면 공정할 수가 없겠지요. 가장 이 험담이 많을 수 있는, 그리고 대립이 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경기도 그렇듯이 우리 편과 상대편이 있듯이 정치적인 대결도 그렇게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 내 편은, 나의 편은 바르고 옳고 그리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너만 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세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지요. 이 나의 편이라고 하는 그 편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편, 그것이 있을 때 주의할 것은 다른 편이라는 이유, 그것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편은 아예 없어져라. 경기를 하는데 동쪽 팀과 서쪽 팀이 경기를 하는데 동쪽 팀에서 서쪽 팀은 없어져라. 그렇게 되면 경기를 아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은 감정이 있는 그런 생명체이고 또 승부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상대방도 같이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 하는 아주 먼 원칙적인 것을 떠올리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좀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험담은 안 되고 비판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먼저 험담과 비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비판이 아니라 험담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리가 휘었습니다. 보기에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다리가 휘어서 속칭 오다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싫어하는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은 오다리다 하고 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즉 그런 식으로 놀리는 사람은 비판자가 아니고 험담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위 진영 논리로 함께 야유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수준이 혹은 정치적인 지지 집단의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 편이고 네 편이고 할 것 없이 저속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현재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측에서 소위 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는 그 의혹이 제기되면 잘못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서서 잘못했는가를 밝히고 잘못했다면 바르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애초에 그쪽에서 잘못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민주당의 태도를 저속하다, 형편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비판은 언제 하는가? 사실 개인인 국민들을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거리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단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비난이 될 그런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이 권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리고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결국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법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5천만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는 국민이 비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술가라든지 혹은 인기인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비평이 가능할 겁니다. 그들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비평이나 분석적인 비평도 역시 감정적인 비평도 있고 분석적인 비평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적인 비판,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무제한에 가깝게 그렇게 열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니 더 잘하라. 이렇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이미 했는데 이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비판이 아니고 도움말, 조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조언이 갑자기 국민으로서의 조언을 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령 대통령이 하는 의사결정이 있고 이 말을 하는 국민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 개인인 국민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대통령이 아닌 그런 개인인 국민이기 때문이죠. 가령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했을 텐데 과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닐 때 그 당시 대통령에게 그런 조언을 했다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조언에 가까운 이런 종류를 우리는 흔히 비판이라고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상대방이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죠.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을 위반했다. 혹은 공무수행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 또 거짓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을 속였다. 이런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을 해야만 하는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에는 반드시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의무감도 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자신도. 그래서 비판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끝으로 비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판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활발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지요.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미워서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글을 쓴다면 써놓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읽어보고 밖에 내보내고, 이런 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흔한 말로 반드시 사고치게 됩니다. 그 사고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는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용서를, 너무나 많은 어쩌면 사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보았을 때는 감옥에 12번도 더 들어갔어야 하는데 다른 국민들이 참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그런 국민들이 있으면 정말 대우각성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자기가 비판하는 상대방이 결국은 동시대인으로서 공존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A씨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A씨의 그 땅 안에서, 자신의 그 영역 안에서 그가 있을 때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는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싫더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영역 밖으로 넘어나오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참아야 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참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그래야 하는가? 이 공무원은 자연인인 개인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적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한다든지,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바로 공무원은 자기 땅이 없는 자들이다. 특히 대통령은, 공무원은, 이런 공무원인 대통령은 결국은 우리의 땅, 우리 모두 우리 국민의 땅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국민을 해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을 할 때 열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차갑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손혜원 씨가 기대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그래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왜 비판을 받는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안에 어떤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공무원인 손혜원 씨를 비판하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비판해야 하겠죠. 공무원으로서 할 바를 해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어긴 당신은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를 여자로서의 약점을 잡아서 비판을 하면 그것은 아예 비판도 아닙니다. 만일 그가 남자다, 가령 비판하는 상대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로서의 약점을 혹은 그 자연인인 개인으로서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찌르고 비난하고 하면 역시 안 되겠죠. 손혜원 씨를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야유를 보냄으로써 그를 마음 상하게 하고 그가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지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어서 혹은 흔한 말로 못생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비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